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입니다. 오늘 이 전국민 고용제도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정의당이 주최하게 됐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문화예술인들을 현재 고용보험 제도 내로 편입하는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특수고용 노동자나 또 플랫폼 노동자나 또 자영업자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갖고 있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서 실업의 위험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서 현재 우리 고용안전망, 실업안전망이 지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여기저기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정의당이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자리를 좀 이렇게 띄엄띄엄 앉았는데요. 이 방역에 관한 국회 사무처의 권고에 따라서 좀 널찍널찍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가급적 발표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답답하시더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홍만기 박사님으로부터 소득 기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제안이라는 제하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연구원 홍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설계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자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도 전에 좀 어렵지 않냐, 뭐 좀 단계적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구체적인 안을 빨리 좀 제출해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이루어져야 생산적으로 좀 빨리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나 빨리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제 소득 기반으로 가자라고 주장을 지금 대체적으로는 그는 심지어는 행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정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소득 기반으로 가는데 이제 걱정은 얼마나 소득 파악이 돼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는 다 과소보고하지 않느냐. 뭐 그다음에 도대체 우리 조세 체계가 그런 걸 다 포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 국민이 포괄되면 이제 돈이 재원이란 말은 적당하지 않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 돈을 다 어디서 마련할 거냐, 뭐 이런 문제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유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자동차 시험을 봐서 우리나라가 한 미니멈 80점이라면 충분히 뭐 85점, 9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서 지금 당장 자동차를 몰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좀 코너링이 좀 부족해, 완벽화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너가 자동차 시험을 봐서 만점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준비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현재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도 현재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상당 부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 부분 준비가 많이 돼 있다. 연습도 많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100점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맨 처음에 이제 자동차를 몰고 나갈 때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듯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실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약간의 용기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보험 제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급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180일이니까 한 대략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근무를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지 수급 요건이 생깁니다. 일용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180일이고 자영업자는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간 180일 동안 이제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을 보험 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두 번째 수급 요건은 실업 사유인데요. 대부분 이제 비자발적이어야 된다. 자발적 이직은 아직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자발성인지 비자발성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최소한 이제 본인 귀책 사유는 없어야 된다 정도로 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는 5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자발적 폐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대충 이제 120에서 270일입니다. 한 4개월에서 6개월, 7개월 정도 됩니다. 자영업자는 210일로 약간 작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률은 기존 소득, 그러니까 얼마큼 소득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60%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급액은 상한액이 있어서 하한액은 이제 최저임금의 80% 정도를 하고 있고요. 뭐 대략적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120만 원 조금 넘는 수준 현재 뭐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한 12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제 월 하한액이 대충 한 6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 상한액이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6만 6천 원, 6만 7천 원에서 사실상 상한액하고 하한액이 현재 차이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본인 부담료율은 이제 0.8%이고 자영업자만 2.25%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실업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고용센터에 가가지고 취업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증명을 계속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영업 소득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래서 이제 7등급으로 소득을 나눠놓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특고나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가 많이 배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핵심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용보험 가입이 사실상 사업주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 상실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뭐냐면 전통적인 고용관계, 그러니까 사업장 하나의 작업장에서 고용주가 있고 근로자가 있어서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게 다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전통적인 고용관계 바탕으로 했고요. 노동법도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괴리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특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고용 같은 경우는 왜 어렵냐면 사업주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겁니다. 이 사람이 사업주인지 본인이 사업주인지 다른 사람이 사업주인지 불분명하고 플랫폼 노동자인 경우에는 누가 사업주인지 또 불분명한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시간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해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단시간 근로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여러 직장에서 돈을 이제 취업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이 사업장이 내 사업주인지 저 사업장에 있는 사람이 내 사업주인지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가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의 사업주가 누군지 고용주가 누군지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주가 신고하는 방식 말고 제안하는 것은 어디서 일하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당연히 소득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가 돼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그 국세청에서 파악한 소득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하자.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인 것은 과연 우리가 소득 파악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 걱정인데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신고 인원 2018년도에 보시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자가 1,858만 명입니다. 2018년도입니다. 사업소득, 그러니까 그 개인 사업소득 신고한 사람만 673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한 170만 명은 과세 미달자입니다. 그래서 과세자로 돼 있는 사람은 대략 한 500만 명 정도 현재 국세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가 777만 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용 근로자는 중에서 다른 소득도 있는 사람이 대략 한 370만 명 정도 되고 순수 일용 근로자, 다른 소득 없이 일용 소득만 있는 사람이
70만 명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국세청에서 개인별로 그렇죠? 다 연결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소득을. 이걸 10년 전 이미 10년 이렇게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과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현재 포착이 되는데 원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고용에 해당하는 보험 설계, 물품 배달, 방판, 외판, 모집수단, 간병인, 대리운전, 행사도우미가 현재 소득세 신고된 사람이 146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프리랜서에 속하는 방송, 예술, 체육계 종사자, 학원 강사가 현재 85만 명이 마찬가지로 원천 징수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뭐 중복이 있습니다.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제 또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사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 소득이 있으면 또 다른 소득도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쳐보면 그런 걸 다 제외하면 한 3,013만 명 정도가 2018년도에 이미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900조 원이 이미 소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15에서 75세 인구의 72%입니다.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업자의 거의 대부분은 들어와 있다라고 볼 정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낮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늘 있지만 실제로 자료를 들여다보면 국세청의 자료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생활하면 놀랄 정도로 빨리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소득세 과세 체계에는 개인 소득에 대한 충분히 포괄적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지금 뭐 취업자의 45%밖에 안 되는 상태보다는 그렇죠? 예, 2배 이상으로 우리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다음에 새로운 고용보험 제도와 이거는 이것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별개로 해야 되는 문제랍니다. 조세 행정을 더 잘하기 위한 문제하고 지금 상태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충분한 정보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득 기반 수급 조건을 설정을 하려면 현재는 이제 18개월 동안 180일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조건을 소득을 기준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육세청에는 개인별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해결되고요. 지금은 단시간인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또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소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최소소득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다른 사육, 지급기간, 지급료 이런 거는 이제 뭐 놔두거나 그대로 아니면 조금만 변동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근데 이렇게 이제 1,5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배제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저소득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실업부조가 이제 입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랑 잘 설계를 하면 1,500만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하고 1,500만이 안 되는 기준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업부조를 해결하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더 훌륭한 방법은 포인트 적립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 총소득을 누적해서 특정한 금액, 예를 들면 5년 동안 1,500만 원 이렇게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지급기간과 지급액을 누적 포인트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를 수령을 하면 그에 따라서 포인트를 삭감하고 약간 좀 굉장히 새로운 방식인데요. 저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몇 시간 일하는지 그걸 따질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건데 요거는 현재 수급 방식의 틀을 좀 많이 바꾸는 거라서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현실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최소소득 기준을 정하고 실업 부조와 연계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는 더 좋아 보입니다. 소득 확인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실업 전 평균 소득, 왜냐하면 이제 실업 전 평균 소득의 60%를 실업 급여액으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얼마를 벌고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현재도 상당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수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개인 총소득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 소득, 재산 요건까지 확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이제 이직 확인서의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을 제출하도록 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특수고용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소득 원천징수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종합소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 빠지는 게 누구냐면 현재 캐디입니다. 캐디는 왜냐하면 돈을 이렇게 사용한 사람이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그것만 빠져 있고 상당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는 어떻게 할 거냐? 자영업자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5월 이후라면 5월 달에 종합소득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럼 작년 소득이 얼마인지 알죠. 5월 이전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자진신고하도록 한 다음에 연말 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득가액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부분 실업을 인정해야 될 이제 실업을 현재처럼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현재 소득이 0이어야지만 그 사람한테 실업급여를 줄 거냐 아니면은 최소 아주 조그만 금액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해 줄 거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여기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돈을 한 푼도 벌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알바 같은 걸 좀 하면 그것 때문에 부정수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약간의 부분 지금도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소득이 뭐 몇 퍼센트 삭감됐는지 증명을 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럼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죠. 기준보다 몇 퍼센트가 삭감하면 해도 실업급여를 준다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진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소득증빙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정산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폐업인 경우는 간단하죠. 폐업 신고서만 들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온전한 소득 파악 이전 이행 단계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활용 방식은 저는 뭐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고용보험 방식을 유지해서 7단계 구간 중에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높은 구간을 설정을 할 요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구간을 설정하면 많이 내는 대신에 실업급여액도 많이 받으니까. 현재 소득세 방식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했냐면 업종 지역 상권 정보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그런 정보 많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충 이 사람이 매출이 얼마고 어느 정도 소득을 버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 심지어 우리나라의 꽃집이 어디에 몇 군데 있고 이발소가 어디에 몇 군데 있고 치과가 어디에 몇 군데 있는 정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에 이제 알고 보면 이거를 모르느냐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5년 동안 장사를 했다. 다 알죠? 얼마 정도 벌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열심히 안 하느냐? 그동안은 국세청은 과세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굉장히 저소득인 사업자는 어차피 비과세란 말이에요. 절반 정도는 비과세나 굉장히 소득이 낮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굳이 가가지고 괴롭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이제 모르고 있는 건 안 합니다. 안 했을 뿐입니다. 알고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율 적용해서 하고 그거 불만 있으면 네가 증명해라. 아주 거칠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현재는 대부분 1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저는 그러면 베스트지만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세청의 월 단위 소득 정보가 없지만 신청 시점에 주어진 정보에 근거해서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과세 급여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소득 정보가 생기면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년 정산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보험료 낼 때도 다 작년 소득에 근거해서 일단 돈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냈어? 그럼 돌려받을 겁니다. 그렇죠? 적게 냈어? 그럼 더 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달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새로운 제도와 소득 파악 개선이 선후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정산 체계를 잘 활용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주기를 신고 주기를 좀 더 빨리 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한액과 자영업자의 실업 지급률은 현재 실업급여 지급률이 60%고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입니다. 한 120만 원 정도라고 봤습니다. 근데 저소득 자영업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월소득이 2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받아봤자 3개월, 4개월, 5개월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연간으로 따지면은 60%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 기반한 보편적 보장 체계에서는
이 고용 형태에 따라서 우리 보편제라고 했는데 급여액 지급 체계를 달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이제 뭐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데서는 거의 정액가 가까이 자영업자한테 주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제대로 보고할 이유인 좀 낮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소득 신고하고 급여 액수되는 어느 정도는 좀 연기할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료 납부 방식이 제일 중요한데요. 현재는 근로자 보험료가 임금의 0.8%, 사업주 보험료가 임금의 0.8%. 2018년도 실업급여 지출액이 대략 8조 원 정도 되고요. 근데 2019년도에 제도 변경, 그러니까 예전보다 30일씩 수급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를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대충 반영하면 대략 2018년 기준으로 9조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노사가 각각 4.5조씩쯤 이제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임금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소득에 기반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제안은 보험료 근로자는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하는 방식대로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사업주가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지금 내는 돈만큼 법인세로 내면 된다. 법인세를 일괄 징수해서 그래서 법인세를 일괄 징수하고 그거를 갖다가 한 다음에 실업보험 기금에다가 그냥 계좌 이체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더 늘어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내는 돈을 이런 명목으로 내는 것을 저런 명목으로 낸다는 것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근로자에서는 현재처럼 하면 된다. 4.5조 원이 실업법인세를 따면 1.35% 정도 해당됩니다. 직업고용 다 포함하면 1.95%.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내는 것만큼 똑같이 내면 된다는 거 하는 거고요. 이윤비례 보험료 납부를 하면 어떤 차이점이 생기냐면 평균적으로는 현재 내는 돈하고 차이가 없지만 어떤 일이냐면 이윤이 많은 기업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내야 되고요. 이윤이 적은 기업은 지금보다 더 적게 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회보험료 납부에서 누진성이 강화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임금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임금의 몇 퍼센트를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내는 거거든요. 동일한 경우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윤에 기반하면 그것이 아니라 고용을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적게 낼 거고, 그다음에 자본집약적인 산업, 그다음에 IT 기업에서는 적게 고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사회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 발전 방향하고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영업자 보험료율은 현재 2.25%인데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에서는 보험료를 달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일률로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영업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런저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계정 분리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당연히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 특고와 자영업자가 모두 가입하고 실업급여 지급률이 60%가 가정하고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했더니 언론에서 논의할 때 이게 문제인데요. 사회보험과 관련돼서 보통 그 반대할 때 원래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그의 균형을 맞추도록 항상 재정에서 그 요율을 조정합니다. 그렇죠? 현재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지출액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출액. 그러니까 지금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한테 나가는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내는 돈도 있는 거죠. 예. 두 개를 다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 수입을 따져보니까 자영업자 특고 소득하면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표에 따르면 2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0.8 하면 1.24조가 보험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자영업자 특고가 들어오면. 지출은, 요 지출 계산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들었던 원고랑 조금 다른데, 소득에다가 이 사람이 실업률, 그 다음에 실업자 중에서 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곱하기 실제 지급률을 한 50% 정도 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뭐 따르면 1.5조에서 2.7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한 추가 재원은 0.3조에서 1.5조밖에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많이 잡아서 맥시멈으로 해도 저는 3조를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잡아도.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일반 재정에서, 이건 이제 뭐 일반 재정에서 충당하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사회보험료 지원도 지금 이 정도 규모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료 지원 대신에 그냥 이쪽에다 국소 지원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제가 보기엔 정부 입장에서 추가 부담이 더 든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성보호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업급여 개정에 있습니다. 근데 늘 이게 분리시켜달라고 계속 정부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는 한 부처만 맡고 있고요. 근데 왜 분리시켜달라고 하냐면 모성보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육아휴직이나 뭐 출산 휴가직 하는데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는 괜찮은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실업급여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나 출산 뭐 휴직 뭐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항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성보호 사업이 국고 이제 일반 재정으로 들어가면 그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도의 방향에서도 이게 더 바람직한 방향인 거고 이게 딱 1.4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모성보호 사업을 어차피 비슷한 돈이니까 그거를 국가재정에서 하고 그대로 남겨두면 이제 1.4조 정도 실업보험에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생기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 기반 보편적 고용보험의 제도의 원칙은 제가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소득에 기반하고 그다음에 고용학계와 상관없이 기여와 수급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큰 원칙을 이제 제가 이제 쓰다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압축적으로 이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아이디어와 또 제도 설계의 근간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압축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뭐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고용보험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제도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체계를 완전히 개편해서 지금 우리 홍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기존 고용보험 체계와는 다른 좀 새로운 형태의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자에 관련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발표를 해주셨고요. 발표하시는 동안에 오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력할 의제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인데 또 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당이 혁신기구 구성을 오늘 하는 회의가 있어서 혁신기구를 잘 구성하고 제가 이제 쫓아왔는데요. 회의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우리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님, 또 이주호 우리 정책실장님 아니네요? 예? 깜짝 놀랐네. 젊어지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홍춘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연합 정책본부장님,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님, 또 우리 당의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이제 앞으로 힘있게 밀고 갈 우리 당의 박원석 정책위원장님과 정책위원들께도 인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그 필요성이 묻혀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많은 지체된 진보적 의제들이 그냥 성큼 어느 날 다가온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이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주제가 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용의 불안정성을 일상화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불안정한 고용과 실업 상태에도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보장 체계가 어떻게 마련돼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 사회개혁이 4차 산업혁명 준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주로 정치권에서는 뭐 기술 혁신 측면에서 많이 다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재난 시대에 고용 불안과 또 이 실업 상태가 전면화되면서 이 상황에 대한 세안 전망의 필요성이 전 국민적으로 그냥 바로 공감돼 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실질적인 이런 아젠다들이 여권에서 이렇게 호명되고 또 대통령께서 의지를 밝히신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용두삼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이 알차게 내용도 채우고 또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은 그런 시민들을 어떻게 포함시킬 건가의 문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이제 고용보험제도에 불러들이는 것은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판단에 이제 예를 들면 이 업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에 산재 문제나 이런 것도 그렇게 접근해 온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좀 걱정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상당 부분 감당해야 될 자영업자 문제는 사실상 뒤로 미뤄지게 되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취지는 완성되기 어렵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의 구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구상을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정의당이 자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단계적인 어떤 현재의 고용보험 틀을 그대로 두고 업종이나 또는 뭐 일부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이 고용보험제도의 임금 기반 구조를 과감하게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방식을 통해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정의당의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마 우리 홍민기 실장께서도 그런 취지로 발제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들 이게 이해관계에 매우 결정적인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이상으로 정의당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대안과 또 설명 능력을 가져야 하고 또 시민사회계와 함께 노동계와 함께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지정 토론을 듣겠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홍 박사님이 워낙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발표를 해주셨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쟁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체계를 유지한 방식으로 이제 확대의 경로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지금 발제하셨던 것처럼 소득 기반 혹은 조세 기반으로 전면적으로 체계를 개편할 건지 하는 큰 쟁점이 있고 또 그렇게 개편한다고 했을 때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 각 주체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또 급여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쟁점이고 또 이걸 점진적 단계적 방식으로 할 건지 전면적으로 할 건지 부분적 임의가입을 유지할 건지 전면적 의무가입으로 전환할 건지 모든 것들이 쟁점이기 때문에 우리 토론자들께서는 발제문에 국한되지 않고 그런 쟁점들에 관해서 본인이 갖고 계신 아이디어나 견해를 아주 날카롭게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론 순서는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홍춘호 한상총련 정책본부장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일단
심 대표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시기는 했습니다. 일단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정부 이번 국회 때 최근에 어젠가요? 이렇게 어쨌든 법안이 통과됐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일부 계급이나 계층들을 좀 포괄하는 형태의 점진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영업자 문제, 저희 우리나라의 특수한 산업 형태라고 대통령까지 인정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체 취업자의 25% 내외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을 품고 있는 실업의 완충지대 아니냐. 이것마저 없으면 이 실업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비아냥까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 저는 자영업자를 고용 안전망에 어떻게 포괄시킬 거에가의 문제가 이번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어떻게 안착시킬까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발제자께서 일단 요율 문제를 좀 제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25%로 자영업자는 현재 이미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9개 구간을 나눠서 그중에 소득 수준을 자기가 선택해서 그 요율에 따라서 이제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급 요건이 비자발적 폐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폐업이라고 하면 자발적 폐업밖에 없습니다. 비자발적 폐업은 없습니다. 폐업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도저히 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폐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자발적 폐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의 영업 과정에서 꾸준히 매출이 하락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걸 증빙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다가 요율마저 2.25%다 보니까 임금 노동자의 0.8% 수준과 이렇게 사업자가 나누는 이 고용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전혀 유인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라든지 일부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자 법인세 개념으로 사회적 기금이나 비용 자체를 마련하는 것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될 데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이런 전체 자영업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정확한 유인 효과가 있어야지만 자영업자를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는 이 임의가입 형태를 전면적으로 자동가입 형태, 모든 국민들이 고용하거나 자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당연 가입해야 되는 이런 제도로 바꿔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발표를 했던 누가 발표를 했던 전국민 고용보험제라는 앞단에 전국민이라는 말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명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과 대안들은 나오고 있지만 자영업에 대한 이해들은 사실상 정책적 이해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많이 생겨나고 많이 죽는데 뭔가 지원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식의 접근이 좀 많았고요. 왜 이렇게 많이 생기고 많이 망하는데 여전히 25%를 유지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을까 이런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고용시장 얘기도 잠깐 했지만 손쉽게 접근이 손쉽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을 영위하다 보면 다시 고용시장으로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95% 이상이 다시 자영업을 하십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이런 형태를 좀 특수성이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 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대략 저희가 비임금 근로자로 구분되는 673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농림어업과 광제조업 종사자를 제외하면 실질적 자영업자는 주로 이제 중소상인이라든지 자영업자로 표현하신 분들은 한 54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무급가족 종사자가 67만 명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혼자 근무를 안 하시죠. 보통 편의점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부부가 보통 같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무급가족 종사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쭉 보시면
뭐 다산다사 형태라고 표현을 했는데 생존율은 창업 이후 1년 내에 65%만 생존을 하고요. 5년까지는 3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계속 창업과 폐업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자 소득 수준은 대략적으로 사업소득 형태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체 뭐 인구에 대비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그 수준이 대단히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평균 사업소득은 87만 9,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건 감안해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고 대략 각 분기별로 추이를 보시면 대략 사업소득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포괄 현황들을 보면 실제로 여기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략 아까 뭐 대단히 임의가입 형태에서 대단히 취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0.4%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2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만 3천 명 정도가 자영업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4대 보험 가입률도 산재보험이나 등등도 대단히 한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 무가족 종사자는 뭐 언강생신 염두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퇴직금 목돈 마련 형태로 그 외에 존재하는 제도들이 노란우산공제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제도이긴 한데 여기서 뭐 일명 저는 자영업 부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똑같은 이제 소득 분위를 나눠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이제 매월 적립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폐업 혹은 뭐 실업이라고 했을 때 이 지금까지 적립한 금액을 일정 부분 더 얹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로 하는데 여기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발적 폐업은 또 여기서 제외되기 때문에 또 증빙하는데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초반에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전면적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영업자는 이 제도 안에서 결국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계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번 코로나 때도 뭐 가장 먼저 어려웠던 것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소비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까 물리적 거리두기와 이제 외출 자체가 자제되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이 피해가 자영업 현장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반대급부로 가장 먼저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생업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현실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시작은 어쨌든 이 사회적인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의제 자체를 의제화된 거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마땅히 전국민 고용보험제답게 전면적 개편과 함께 이 그동안 포괄하지 못했던 고용안정망 혹은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에 있던 여러 계급 계층들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소득 개념의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홍춘호 본부장님 의견은 제가 뭐 따로 정리 안 해도 잘 아시라고 전달이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일단 현재의 고용보험 제도에서 임의가입 형태를 그냥 둬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로 갈 수 없다는 거고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 나중에 또 토론 기회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준은 이제 폐업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개편한 이후에도 폐업을 기준으로 받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일정한 그 소득 기준이 상실됐을 때 그에 근거해서 받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일 텐데. 네, 당연히 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토론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오건호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입니다. 발표문 아주 잘 읽었습니다. 잘 읽고 이게 하도 논란이 돼서 이 구체적 모델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도 참 궁금하거든요. 궁금했는데 사실 읽고 제가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지난 3년 문재인 정부 보면
멋진 의제들은 하늘에 툭 던져놓고 실제로는 땅에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약간 허우적대는 이런 식의 일종의 의제 정치를 해왔는데 이거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가치와 그리고 일정의 이렇게 담론 체계 내에서 논의했던 거에 대항하는 거에서는 구체적 모델 제시하게 되면 뚜렷한 논점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된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서 저는 정의당이 아주 빠른 시기에 뭐 물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구체적 모델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선생님 발표문에서 저는 정의당이 이렇게 낼 만한 그 설계도의 기본 골격들은 거의 제시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그 틀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조금 뭐 다듬거나 혹은 제가 생각하는 논점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후자 말씀드리고요. 정부에서는 계속 이게 점진적이거든요.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제 의제는 가져가고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로. 그때 핵심은 이제 두 가지 이유예요. 뭐 정부 쪽이나 또 그 주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는 아까 제기됐던 자영자입니다. 자영자의 과세 인프라가 다르고 또 빈약하기 때문에 섞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영자 바로 위에 있는 프리랜서나 특고까지도 연장되는데 고용주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 지금 고용보험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고용주가 분담하고 있는 재정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민감하고 뜨겁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특고만 집어넣고 굉장히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 저는 두 논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논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영자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정부 관련된 분들을 만나면 자꾸 물어봐요. 도대체 그러면 지금 자영자 소득 파악을 위해서 안 된 게 뭐가 있는데 뭘 더 해야 되는데 랍니다. 지금 자영자 소득세 걷고 있잖아요. 지역가입자들 다 건강보험 가입해서 내고 있잖아요. 그 황당하게 재산까지 매기면서. 즉 뭐냐 하면 제도를 운영할 의지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런데 자영자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건요, 매출이에요. 매출이 파악되면 그다음부터는 행정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자영자의 여러 지금 그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가세 제도라든지 여러 이제 업종별 경비 공제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듬으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만약에 경비율 제도가 현실과 좀 동떨어지게 인게 있다면 그런 걸 다듬으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지금 자영자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사용률이 90%에 뭐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미 매출이 파악돼 있어요. 자영자들이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체계 안에서 적정한 고용보험료 기여 체계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재정 부담의 문제인데 재정 부담은요 전속 사용자가 있는 경우는 사용자 찾아줘서 보험료 부과하게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방식으로 절반씩 부과할 수도 있고 이제 이윤에 부과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 뒤에 조금 하나 논점으로 말씀드리고 자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지요. 지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역국민연금 그리고 자영자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딱 똑같이 절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세 체계 관련돼서 논점이 생기겠는데 저는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고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정부한테 지라 그러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제기되는 두 난제, 자영자 소득 파악 혹은 재정 부담 문제에 그거는 부실과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의당이 이제 구체적 모델을 짜야 되는데 지금 홍민기 선생님 발표문에 따라서 제가 하면 결국은 지금 이제 소득 기반으로 가거든요. 소득 기반으로 가는데 고용주가 분명히 있는 곳은 지금 방식으로 이제 매기게 되는데 고용주가 불명한 경우 지금 이제 발표문에 의하면 특고 프리랜서 자영자까지는 이제 일단 이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는 사용자를 더 이상 논란을 부리지 말고 그냥 소득에다 예를 들면 0.8% 요율을 이제 내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설계도가 심플하긴 되는데 굉장히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 가입자, 지역 이제 근로자 가입자인 경우에는 왜 저기는 절반만 내느냐? 그리고 저기는 훨씬 더
실업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보험 우리가 이제 개정도들은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정을 통합하게 되면 저쪽의 지출을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특고 자영자들이 실업급여를 많이 가져갈 텐데 보험료율은 절반만 내게 되거든요. 한국에서 이 형평성 논란에 부딪히면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설계도에서는 다 소득으로 하고 딱 거기에 0.8만 내게 하는 방식이 심플하긴 한데 그 형평성의 질문을 받을 때 그게 넘어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반반씩 내는 지금의 구조대로 가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은 더 수고스럽지만 사용자들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고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을 부여하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노동조합법에 의한 근로자 정의에 의하면 급료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이거든요. 그리고 그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프리랜서도 분명한 노동자고 또 따라서 그게 플랫폼 그 관리자든 혹은 그 상대방에게 저는 사용자의 지위를 이 사회보험에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의제가 좀 넓어지긴 하지만 지금 우리 노사관계에서의 특고 프리랜서 이런 새로운 이제 불안정 노동 계층에 대한 노동자성 사용자성을 정해주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자영자는 당연히 아까처럼 이제 고용주가 이제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럴 경우에 또 하나의 계속 남는 문제가 여전히 자영자예요. 자영자가 과세 체계 안에 들어오긴 하지만 엉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임의적이고 편의적인 방식으로 지금 과세 소득, 과표 소득을 매기고 있고 그래서 매출이 다 잡히긴 하지만 이 가표 소득이 작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뭐 재산에 매길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국세청 소득에 매겨야 되는데 실제 지금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표 소득은 우리의 정서상 실제 소득보다는 많이 작을 것 그리고 근로자보다도 작을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표 소득도 작은데 여기다 또 낮은 보험료율을 매기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하자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뒤로 밀려버리니까 일단 포괄시키되 과도적 유예기간 혹은 과도기간을 두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은 많거든요. 지금 사회정책 제도 보면 조정률을 적용한다든지 우리 보유소에서도 뭐 공시지가도 낮고 그 공정시정 가액 비율을 적용하든지 해가지고 하나의 모델은 똑같이 놔두되 지금 현재 자영자들의 매출은 다 파악되고 일정한 과표 소득을 그 국세청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부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정한 조정률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서는 보험료율과 저는 급여율도 연동시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과도적. 그래서 제가 이를 붙이면 약간 과도적 이원화입니다. 뭐 예를 들면 5년 정도 과도적 이원화 기간을 두고 아마 그때 과세 인프라 정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후에는 이제 완전 하나로 통합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공격이 나올 거잖아요. 자영자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재정 부담 문제는 이제 기재부하고 싸우는 거고 사용자성 문제는 결과 노사관계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건데 이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자영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일정한 여지를 두기 위해서는 전체 골격 안에는 들어오게 하되 조금 과도적 이원 체계 혹은 유예 체계로 가면 단박에 하나의 완성된 모델로서의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종진 부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노동사연구소 김종입니다. 75쪽 이하에 제가 있습니다. 원래 항상 몇 번 하다 보면 오건호 박사님 뒤에서 토론하면 손해거든요. 예, 앞에서 다 해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준비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홍기 선생님 뭐 거의 99.9% 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적용 대상 확대, 실업부조의 도입과 연동된 모색이 필요하다. 덴마크와 프랑스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76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급 지원 대책에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소득 기반에 포함하자. 비임금 노동자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76쪽에 한국형 뉴딜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듯 미국의 뉴딜 정책할 때는 1차와 2차로 나눠 있습니다. 1차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공공근로의 개혁과 제도 개혁이
함께 모색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제도 등이 보완이 됐던 것들입니다. 이런 걸 맞춰보면 우리도 지금 4월 고용도양까지 보면 일자리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 많이 빠져 있고, 특히 비경활이라고 해서 그냥 쉼이 많다는 걸 고려하면 실업급여, 실업보조 제도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7조 게이트 최근에 마이클 샌델이 이 코로나 전국 관련해서 유의미한 칼럼 기고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읽으면, 코로나 위기 동안에 위험을 감수하는 노동자들은 우리로 기준으로 하면 특고 플랫폼 노동 등이었다. 노동법과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과연 그러면 이 코로나가 지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불평등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안전한 세상을 우리가 살 것이냐 라고 본다면 후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IMF는 공공부문 정규직 대상이 타겟이었습니다. 30년 지난 지금 코로나는 여성, 청년, 고령, 알바, 프리랜서 등 가장 취약한 고리를 확인한 계기였고, 78쪽과 79쪽에 보면 사회보험, 실업급여, 사회보장제도 등의 우리나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많은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80쪽에 그래서 방안과 논의를 좀 보면, 저는 좀 이 사회보장제도, 특히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이 얼마나 헌법적 권리에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도움해 주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기본소득 반대론자인데, 왜 반대냐? 고용보험이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혜택과 재분배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동의 수준, 그리고 복지국가 체제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계산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80쪽에 저는 뭐 대안도 대안이지만 좀 아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는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제도로 나누고, 이 사회보험은 95년 이래 고용안정사업, 즉 실업급여, 구직급여, 저는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이 상병수당, 질병수당, 육아병가 제도를 이번 차에 전면 도입을 고용보험화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분명히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ILO도 100주년 기념보고서에 이야기했지만 평생교육, 숙련 형성이 미래의 일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는 이걸 국가로부터 내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육아, 출산, 급여, 출산과 같은 이 개정, 이 세 개 패키지를 우리가 싫어하는 용어지만 돈으로 환산하면 기본소득의 4배, 5배입니다. 이건 자본이 기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너무나 이 사회보장제도를 초등학교 1학년 때 10분만 가르쳐주면 기본소득 도입하자는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최근에 두리누리 사회보험이 이제 도입되면서 영세사업장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먼저 가입하기 때문에 이거 건강보험이 보고가 되면 나머지 공단에 알려주거든요, 인포메이션을. 그래서 나머지 사회보험까지 이렇게 돼서 사실은 지금 87%까지 두리누리 사업장도 이제 올라오고, 그래서 아까 홍민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미 거의 다 파악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81쪽에 그림으로 보면 더 설명을 안 드리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와 운영상의 누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가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사각지대를 포괄하지 못하는, 또 놓치고 가는 국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82쪽에 이것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0.8을 사회 고용보험료 내고 회사가 0.8을 게 이게 전 세상에 헌법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고용주가 더 많이 내는 나라들도 있다, 고용보험료를. 그래서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여기서 그냥 0.8만 절대 진리처럼, 자본이 얼마나 그렇게 그래서 아까 홍민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베이스, 사람 베이스의 고용보험이 아니라 매출과 이윤 베이스로 하는 게 대단히 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아웃소싱이나 고용 털어비기 전략을 해소하는 전략도 매주 있어서 그 전략이 정의당의 조세에 기반한, 그래서 82쪽에 하단에 있듯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1953년에 쓴 모든 일하는 소득하는 사람 기준으로 간다. 그리고 프랑스나 아이슬란드처럼 의무가입으로 간다. 다만 자영업자의 아까 오건호 박사님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쟁점이 있다면 몇 년은 가입은 하되 유예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83조 하단에 상단에 있듯이 보험료 기준은 당연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하고 고용보험공단이 아니라 국세청이 담당하면 되는데, 저는 이거 매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나 알바 등을 보니까 작년은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지금 1년 단위로 하는데
부서별 합치면 되거든요. 국세청에 2부서 사업 소득하는 거를 잘 뭉쳐줘 갖고 거기서 국장 한 명만 더 이렇게 틔워주면 기재부 행안부가 국세청 열심히 일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 자료 주면서 추진반 만들어서 로드맵 가면 이 문제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또 저항이 있습니다. 4개 사회보험공단이 구조조정할까 봐 이제 조합원들도 만들 텐데 프랑스처럼 사회보험청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징수 관련 통합 컨트롤 타워에 사회보험청을 만들어서 그 문제도 조직 간의 문제도 조금 해결해 주는 관리도.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보험 관리 기구처럼 ACOS처럼 이 방식으로 가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자영업 방식은 2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자영업이 이제 7등급까지인데 등급별로 매출로 하면 1등급으로 하면 182만 원에 월 한 5만 6천 원 정도 나와요. 7등급으로 하면 한 8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그냥 요율로 할지 정액으로 할지 하는데 초기에는 1에서 4등급은 그냥 정액, 낮은 데는 위에는 뭐 이 방식도 충분히 저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데는 그냥 정액 방식으로 건보료 최저가 1만 3천 원 식으로 하듯이 비과세 점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그냥 때리고 좀 매출이 좋은 소상공 이쪽은 좀 요율 방식 등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 개혁 방식에 양가로 오만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핵심인 육아출산 급여 개정은 저도 역시 사회정책 복지에서 일반 회계로 이건 생명권 건강권 문제로 해서 이게 빠지면 한 1.7조에서 1.4조가 빠지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문제에도 나머지 해소하는데 갈등은 일반 조금 해결되겠다 생각됩니다. 특히 출산 육아급여는 여성 비정규직이나 이런 데는 권고사직이나 이런 혜택받지 못하는 차별의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고용보험료는 OECD 평균이 한 3% 뭐 2% 가까이 있으니까 하우상박에서 보면 저는 뭐 양대노총이 결의해서 조직된 노동자들은 올리는 방식으로 0.8에서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을 연대적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의 민족이 5조에 매각을 했는데 선생님들 보세요. 산재,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우한 형제들이 단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거기 일한 라이더들한테. 이게 정상적인 자본의 기업 구조냐. 저는 과감히 이런 기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세를 걷어서 그 비용으로 편입되는 비용도 고려를 정의당이 더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분위기에 나는 기본소득 반대론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감하게. 그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전통적인 이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 정책 수단들을 촘촘히 갖추면 실은 기본소득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고용보험제도도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중요한데 결국엔 이게 요율 인상이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 0.8 구조를 유지해서는 지금과 같은 그 낮은 수준의 실업급여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실업급여 제도는 기간도 그렇고 또 급여 수준도 그렇고 좀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국민 보편적인 이런 제도로 갔을 때 불가피하게 요율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은데, 이 점은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어서 좀 이따 이제 민주노총 토론하실 때 좀 그 점을 감안해서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 김병건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워낙 공론장에 그냥 훅 들어와서 미처 저희들 정의당 안에서 이걸 제대로 토론해 보기도 전에 뭐 이거 순서적으로 토론할 할 상황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공론장을 열면서 정의당도 같이 토론해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의견이 외부자 같은 내부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얘기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개인 생각을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시작을 먼저 올해 코로나 시작된 거를 좀 더듬어 보고 싶은데요. 2월 달에 정의당 이제 2월 달쯤 되면 국민 1차 추경을 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코로나 충격에 대한 소득 손실이나 사업 소득 손실이나 근로소득 손실을 메꿔주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기재부 반응은 금융지원이나 이런 쪽에 이제 아주 하던 대로 했죠. 근데 저희 정의당이 검토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미 2월 달에 기본소득이나 이런 이제 제안들이 사이드로 되었었는데 일단 거기까지 한꺼번에 가기는 수용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자. 이게 이제 저희들의 안이었죠. 2월, 3월 초까지. 그렇게 해서 안을 이제 구체화 시켜서 짜 나가봤더니 뭐가 문제가 되냐면 누구한테 직접 지원을 할 거냐. 맨 처음에는 뭐 플랫폼 노동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플랫폼 노동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불분명하고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그 파악이 안 돼 있고 파악이 됐다 손 치더라도 그들에게 전달해 줄 방법이나 이런 게 마땅치 않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나왔던 아니고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니까 그러면 다른 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뭐 또는 뭐 일용 노동자들은 임시 노동자들은 또는 특고는 뭐 심지어 이제 자영업자는 이러면서 또 청년은 이게 지원해줘야 될 대상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또는 뭐 한정없이 늘어나고 그렇게 한들 공백지대가 없냐 하면 그걸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고용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약 1,300만 이상이 전체적으로 고용안전망 체계로는 소득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없더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파악도 안 됐더라. 전달 체계도 없더라.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됐던 거죠. 저희도 이제 그 궤적을 따라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걸 분리해서 지원하고 계산하느니 그냥 이번 재난 상황이 급하니 전 국민에게 다 줘버리는 게 속도 문제라든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상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의당도 전 국민 재난 지원으로 가자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가을에 다시 한번 2차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재발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지금 보통은 경기가 무너졌다가 회복되는데 2008년에도 미국 기준으로 보니까 7, 8년 실업률이 되돌아오는데 그 정도 걸렸다고 하던데 굉장히 길게 나갈 터인데 내년에는 뭐 또 그럼 어떻게 갈 건가 뭐 이제 이런 상상들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을 올해 3, 4월 달에는 임시로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땜빵을 했는데 이후 대책들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 배경들이 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사회적으로 급속하게 공론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또 두 번째로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사회복지로 이제 수당들을 제공해줬던 계층들을 보면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바깥에 쪽에 이제 많은 복지적인 고민들이 있었죠. 뭐 육아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바깥에 그러다가 최근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특히 청년들은 경제활동 진입하기 직전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서 청년까지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그림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사실은 우리 인구의 압도적인 이게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취업자 인구가 약 2,700만, 800만 실업자까지 되는데 우리 홍민기 박사님께서 조세 자료로 해보니까 오히려 300만이 더 많네요. 그러니까 3천만이나 되네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인구인 3천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당이든 뭐든 고용보험 체계 말고는 소득 불안정과 같은 어떤 생계 불안정에 대한 안전망 체계가 있었느냐 하면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근데 최근에 그게 절반 정도밖에 기존의 복지 안전망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다 확인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고용보험의 기본 구조가 그걸 담기가 되게 절반밖에 담기가 되게 어려웠던 게 아닌가 이제 이걸 확인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찬스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설계된 고용보험 체계가 깨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이 난점을 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업 사용자와 고용주가 1대1 매핑이 되는 게 있고 뭐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처럼 1대1 매핑이 되는데 아니라고 부인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처럼
일대 다로 매핑되는 케이스가 있고 뭐 프리랜서처럼 그 매핑이 매우 불분명한 케이스가 있고 매핑이 없는 자영업자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기우는 추세면 문제가 없는데 점점 더 제가 볼 때는 이 간격들이 불투명해지는 추세로 간다면 굳이 국민들의 특히 경제활동 인구의 소득 안전망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고용주를 자꾸 매핑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냐? 그냥 아예 취업자, 그게 어디에 특정하게 고용되었든 안 되었든 자기 노동력으로 일을 하는 취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주가 있고 그리고 국가가 있는 노동자와 기업과 국가라는 제3자가 1대1로 특정하게 매핑시키지 말고 이 소득 안전망 장치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냥 러프한 세 주체로 놓고 각각 기여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기업주가 꼭 현대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소득 안전망을 책임질 필요가 있겠냐? 사실 냉정하게 보면 또 그렇게 매핑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청도 있고 뭐 협력사도 있고 외주도 있고 사실은 한두 달이 건너면 책임져야 될 망을 그렇게 한정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이 자영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나 이렇게 일대 다로 매핑되거나 그 매핑 관계가 불분명한 케이스들을 굳이 분명히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들을 또 좀 고민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설계하는 데서는 거의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홍민기 박사님의 의견을 거의 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점진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할 수 없고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점진적 방식을 하는 방식은 사용주 찾기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사용주가 없다는 걸 확실히 해서 그걸 증명하는 순서대로 하나씩 집어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늘려나간다는 거는 현재 프레임 안에다가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방식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안 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그걸 기다리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본다면 오늘 홍민기 박사께서 제안해 주신 소득 기반으로 프레임 자체를 일단 바꿔버리고 바꿔서 논리적으로는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서 취업자 전부가 들어오는 프레임을 짜놓고 그걸 운용하는 대목에서 점진성을 부여할 수는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요율 문제를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급 조건을 뭐 반실업 상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급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운영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뭔가 조정해 나가는 과정은 필요한데 프레임을 바꾸는 건 점진적이어야 한다. 다만 운영의 묘미에 대해서는 프레임을 바꾸는 거는 전격적이어야 되는데 운영의 묘미는 좀 점진적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행히 홍민기 박사님이 정리해 주신 것도 그렇고 일반 예상과 다르게 전체 취업자를 상대로 하는 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는데 국가 재정의 추가 부담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우려하고 다르게 큰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또한 이 정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국세청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홍민기 박사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얘기는 조금 더 정교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조금 더 이 정부 체계를 개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달 것까지 소득을 임시로라도 파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훨씬 더 정교한 체계가 가능할 거라는 거가 예상이 돼서 기본적인 장벽은 없는 거다. 만약에 그런 정도라면 그렇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다 돼서 고민되는 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거를 저는 정부의 어느 부처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복지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고용노동부가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기재부가 그럼 하는 건지 아니면 셋 다 안 하고 청와대 혼자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기재부, 고용노동부, 복지부가 다 연계되어 있는 거라서 정부가 이걸 추진하고 싶으면 이 책임 주체를 좀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 게 하도록 제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게 좀 고민 체계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김정진 부원장께서 부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징수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이게 정보를 보험 과세를 하는 이 급여를 걷는 정보 체계를 기존의 뭐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국세청으로 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한다면 이 징수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이 어떤 그걸 만들므로 해서 예상되는 갈등들을 피하면서 빨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거냐, 이게 좀 개인적으로 고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만약에 제 생각대로 이게 특정 사용자와 특정 노동자를 매핑시키지 말고 그냥 전체로서의 기업과 노동자와 그러니까 이 취업자와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이제 일부의 우려처럼 이로 인해서 특고라든지 뭐 플랫폼 노동자처럼 이 노동자성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문제를 그러니까 뭉개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조금 이제 고민으로 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들을 짚어 주셨는데요. 그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 징수 체계를 포함해서 이건 사실은 뭐 별도의 토론 주제가 될 만큼 이 자체였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사실은 이 고용보험 체계의 전환과 더불어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주호 실장님이 끝까지 안 오고 계셨어요. 우리 오늘 이정훈 정책국장님이 대신 참석을 하셨는데 토론까지 하시게 됐고요. 오늘 토론비는 이정훈 정책국장님한테 드리고 이주호 실장님께는 벌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민주노총이 그 중앙집행위원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노사정 이제 사회적 대화가 좀 대표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고도 있고 저희들 이제 이 고용보험 이 내용 관련 이제 토론이 좀 본격 시작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됐다는 거를 꼭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 이제 그 민주노총에서 이제 우리 김영우 위원장님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생계 소득 보장, 그리고 제도적인 안전망으로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뭐 솔직히 뭐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좀 뭐 한번 이야기도 있었고 청와대도 이야기도 있다가 또 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지난 5월 11일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노동의 주체로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참 그랬습니다. 이제 특고 노동자들, 오늘도 여기 이제 오신 분도 계시긴 한데, 특고 노동자들,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닥치자마자 이게 생계가 완전히 수입이 제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간부님들, 조합원님들이 뭐 시청 앞에 가서, 그리고 어디 교육청 앞에 가서 엄청나게 지금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제도가 없으니까, 그럼 긴급 지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50만 원인가요? 그 3개월. 지자체에서 지금 하는 거 한 50만 원에 2개월 이제 제도가 있긴 한데, 정말 이건 뭐
제도가 아니죠. 그냥 임시 이제 처방 수준인데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결국 고용보험이 좀 전면적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는 취지들이 많이 공감들이 됐고요. 우선 좀 말씀드리면 정부민 고용보험 앞서서 이번에 그 국회에서 예술인도 이제 특례로 그게 됐어요. 근데 이 특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의당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에 있는 여기 모든 분들이 21대 국회가 되자마자 우선으로 처리를 일단은 해야 된다. 뭐 여러 논란을 떠나서 일단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도 이 뭐 자료는 여러 우리 전문가님들도 계시고 해서 많이들 이제 저희들이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좀 시작을 했는데요. 그 기본 뭐 다른 내용들을 많이 이제 하셔가지고 제 조금 이제 몇 가지 쟁점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대상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 특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토론을 이제 이건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 군인들 포함해서 이분들도 우리가 이제 같이 이 고용보험의 전국민 고용보험의 틀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당사자들하고 지금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고용구조 변화라든지 이 공무원 연금 체계 자체가 이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같이 연동해서 그리고 고용의 불안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부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군인들도 이 10년을 못 채우고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 젊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물론 뭐 고용 불안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직업의 이제 자기 어떤 전망 이런 것 속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도 여기 이제 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분들 가입하면 한 1.7조의 고용보험료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대략 추산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 저희들 이제 한 축이 이 보험료 인상인데요. 그 저희들이 뭐 예시로 이제 한 뭐 0.8%에서 한 1%까지 올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 참 낮은 수준이에요. 저희들 원래 초기 논의할 때는 한 2배 이상 인상하자 뭐 이런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보장성 부분, 혜택 부분이에요. 지금 국민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국민 고용보험 왜 인기가 있냐? 왜 찬성을 하냐? 저는 국민들이 뭐 보험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뭔가 안전망이 된다. 혜택이 있다. 그게 뭔가 내 생활을 보장해 줄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이 부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뭐 실업 됐을 때 뭐 얼마 아까 60%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한 40%가 안 돼요. 자기 소득에. 그 수준으로는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보험료 인상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동시에 지금 거버넌스 부분은 지금 뭐 정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 기금은 운영을 거의 과반수입니다. 고용보험위원회가 과반수가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도 이제 노동계 참여가 좀 확대돼야 되는 부분을 좀 한 번 더 여기 오늘 언급이 없어서 그 부분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재정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재정은 저는 그렇게 봐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여기도 언급은 돼 있지만 그 사용자를 찾는 부분은 이제 아까 다른 부분은 이제 다 동의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가야 되는 부분 다 이야기가 저희들도 주장을 하고 근데 이 사용자를 찾는 부분은 저는 결국은 이게 이제 정부의 고민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용자를 찾을 거냐 말 거냐. 네? 지금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사용자를 찾는 게 좋습니다. 왜? 자기 부담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노사를 찾아서 보험료를 부과를 시켜야 정부 책임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부한테
사용자를 최대한 찾게끔 역할을 주고 그건 뭐 국세청을 동원을 하든 뭘 하든 하고 안 되는 경우는 정부가 무조건 책임져라. 예? 정부가 다 지원해라 거기는. 이렇게 한번 하면 뭐 저는 뭐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부가체계 그 기구 문제인데 이제 국세청이 할 거냐 뭐 지금 아까 우리 김종진 선생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사회보험청이라고 해서 사회보험공단 노조들을 통합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산하 노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하고 지금 논의를 이제 좀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가야 될 거냐. 뭐 물론 이건 이제 어떤 그 개별 공단의 어떤 이기주의 이런 측면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이제 나을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논의를. 그리고 한 가지는 재정업에서 언급을 아까 조금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홍 실장님도 그 재정에 크게 문제가 이제 없을 거다라고 하셨고 했는데 일단 혜택 측면에서는 인상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일단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더 인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축으로는 지금 이제 지원 관련해서 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임금이 한 해에 2조가 넘습니다. 그 지금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 지원하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2조가 있어요. 그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제 곧 끝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으로 돌리면 아까 그 금액 다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ITC라고 해서 그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4조 3천억 정도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고용보험 지원제도하고 연결을 시킬지 이 재원 고민을 하면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 민주노총도 사회적 논의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 적극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을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어제 이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첫 미팅을 가졌고 조만간 실무기구를 구성해서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사회안정망 확충 논의를 할 텐데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이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민주노총도 민주노총 안을 아마 만들고 제안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제 민감한 대목이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이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수용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 요율을 고정시켜 놓고 이게 조세 기반으로 내지는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서 요율을 올린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부담 증가가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정규직 뭐 이런 그 또 공기업 이런 쪽에 노동자들이 그거에 이제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가 그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게 밖에서 관측하기에 중요한 포인트인데 총연맹의 의지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이제 전체적으로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어떨지 그리고 하나 이제 아까 새로 그 제안을 하셨던 게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을 고용보험으로 포괄하는 문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사자들이 과연 그 필요성을 얼마나 느낄지 기여만 하고 혜택은 못 누리지 않겠냐 이런 반론도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논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토론자들 토론까지 들었고요. 우리 홍민기 박사님께서 몇 가지 아마 좀 보완 토론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오건호 박사님보다 훨씬 순하게 발언해 될 줄 알았는데요. 오건호 박사님께서 조금 더 유예 기간 쪽으로 부드럽게 말씀을 그래서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아무래도 제가 연구자다 보니까 논리적 일관성을 조금 더 중시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거의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소득 기반 고용으로 갔을 때 논리적 여러 가지 일관성을 다 합치고 이제 거의 이제 온전한 형태에 가까우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약
그런 걸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우리가 가야 될 모델을 제시해야 누군가 그걸 제시해줘야 사람들이 논의를 하면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바꾸자, 이거는 좀 이렇게 바꾸자라고 논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엔 그래서 약간은 현실에서는 약간 좀 멀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완성된 형태, 온전한 형태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리고 당연히 각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이게 온전한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수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영업에 대해서도 특히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 이제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영업자들이 보통 저도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보통 이제 근로자보다 훨씬 더 예를 들면 폐업이 잦고 그래서 이제 실업을 많이 하니까 실업급여 지출액이 많을 거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통계를 보면 의외로 자영업자가 실업이나 비경활로 가는 확률이 상용 근로자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낮습니다. 오히려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를 들면은 실업이나 이쪽 한 달 사이에 자기 직장을 유지하는 확률이 자영업자 고용주는 96%, 95%가 넘습니다. 한 달에. 근데 이제 임시직은 85% 정도 수준이고 일용직이 한 70%, 6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안정성에 관해서로 판단한다면 실업이 된다는 것의 조건을 따지면 임시직 일용직보다 오히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영업자가 실업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더 우리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데이터를 안 보면 자영업자니까 영세하니까 너무 폐업이 잦아서 지출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식으로 과도하게 가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공단의 저항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못해서 했는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4대 보험 통합증수할 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논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걱정했던 것만큼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좋은 경험을 한번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생각을 해보면 전국민 그러니까 지금 제 안에 따르면 징수통합은 구세청이 하는 거고 그걸 계좌 이체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사회보험공단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건데 만약에 전국민 고용보험이 되면 지금보다 대상자가 2배 이상 늘어나요. 그 다음에 실업부조도 들어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할 일이 몇 배 더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당연히 지금 할 일이 없어질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보다 당연히 더 인원을 확충해서 기간을 확대해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 고민은 반대 방향을 하시는 게 맞다. 일이 없어질까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일이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게 제 생각엔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과도한 걱정이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사용자 찾기와 관련돼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제 이 비슷한 얘기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사각지대가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늘 거기서 좀 약간의 대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그러니까 현재 사회보험 틀 안에 울타리 안으로 최대한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또 사용자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사용자성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현재의 노동법이라든가 사회보험 체계로 최대한 많이 울타리 안에 집어넣어서 보호하자는 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노력은 하지만 힘드니까 울타리 밖에 있더라도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만들자. 비정규직이라도 크게 얘기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노력할 거냐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도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저는 뭐 두 가지 다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머릿속에서는 모순처럼 대립되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실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저는 두 개가 다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문제이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정책에서는 모순되는 가능성은 대단히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사용자 찾기 같은 거 예를 들면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플랫폼 뭐 사용자성에 관해서 논의를 그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논의가 들어가면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 논의가 이제 원래 우리가 왜 이거 논의를 했는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논의를 엎어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잘 만드는 것의 논의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금 마음속으로 계속 그런 말을 끄집어내고 논의를 중요한 논의긴 하지만 그러니까 논의 대화의 공간에서는 적어도 어느 부분을 집중할 것인가를 잘 선택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노동가 같은 경우에는 고용조성을 부여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 문제는 굉장히 노동법조로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플랫폼은 사실 몇 개 없죠. 그러면 어느 쪽을 내 사람을 사용자로 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제 노동법적으로도 해결이 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해결하시는 방법은 저는 의외로 간단한데 소득 기반으로 하게 되면 사용자성 묻지 말고 그냥 카카오랑 뭐 몇 개 콜에서 지금 사실은 과점에 가깝습니다. 콜 시장은 콜 시장 그 업주한테 너는 어쨌든 간에 콜을 해가지고 대리운전 기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 그러면 너 번 돈 이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 사람한테 사용주라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의 사용주라고 그 사람한테 이름을 줘줘서 하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계속 그래도 너는 사용주라고 인정해라고 계속 논의를 그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적으로 동일하지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이 정도에서 제 의견을. 예, 뭐 혹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토론하실 내용 없으시겠죠? 더 이상 뭐 그 질의응답 혹은 뭐 의견이 없으시면은 이상 토론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그 토론회에 사실은 각 이해관계자들을 다 토론에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안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디어와 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자리였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때 각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또 한 번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